오늘 강의는 한국인 철강을 늘려 공간을 만들다입니다. 대단히 힘센 사람들이죠. 얼마나 힘이 세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노 라루 수사님하고 강순건 안토니오 신부님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한국 민족이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참 오묘하게 연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못 보던 재산을 찾자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같은 땅에서 여러 번 새로 시작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수도원이죠. 베네딕토 수도원인데요. 베네딕토 수도원은 1909년에 한국 서울로 진출해서 그 다음에 그걸 다 그대로 놓고 1921년 원산과 가까이 있는 덕원으로 이사해서 이곳에다가 새로운 고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직전에 모든 것이 폐쇄돼서 일사후퇴 때 그곳을 떠나서 경상북도 외관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외관에 있죠. 그런데 그 수도원은 경부선 기차에서 수도원 경당이 예쁘게 보이죠. 예. 아마 처음 지었을 때는 수도원 마당도 다 보였을 거예요. 철길에서. 그분들이 그 철길 옆을 택한 것은 통일이 되면 바로 북한으로 바로 가려고 그곳을 선택했답니다. 아주 특수한 위치죠. 보통 수도원 같으면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이곳은 넓게 있어도 철길 옆에 있는 그런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곳곳에 짚어보면 하느님의 그 뜻이 아주 조직적으로 묶여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부상자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 모두 애처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흥남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난 24시간 안에 모든 미군과 유인군이 그곳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그들로부터 달아나야 했다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제도로 가라는 연락을 받지 못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엾은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수용시설도 없는 메르디스 빅토리에 한 14,000명의 피난민들 중 가판에 있던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화물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신선한 공기는커녕 움직일 틈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정어리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물도 음식도 없었고 그곳은 사람이 아닌 화물의 보관을 위해 설치한 환풍기로
때때로 한기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를 피하기 위해 서로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아버지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가 나를 철저히 에워싸고 있는 세계에서 완전한 절망감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저 전쟁이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 한국인들의 놀라운 극기와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들이 감동스러울 뿐입니다. 1950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국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러니 저희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한 핏줄 한결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갈라져 사는 저희 결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의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결의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온 결의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 시간 임진강 망향제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당해서 서로 같이 지내지 못하는 가족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망토로 덮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볼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상되지 않은 영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베네딕토 수도원인가? 해필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6.25란 무엇인가를 잠깐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전체의 강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선장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선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그 편지 쓴
로버트 런이에요. 그때 당시에 21살짜리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증언을 했죠. 물론 선장님도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 선장님은 수사가 돼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그런데 그 배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선장이셨어요. 굉장히 놀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흥남부두에 모인 거잖아요. 흥남부두에 모인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펴놓고 제가 잠시 이제 흥남부두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12월 25일 메러디스호는 포화 속을 뚫고 나와서 14,000명의 피난민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거제도에 안전하게 하선시켰습니다. 14,000명이 2박 3일 배에 있은 건데요. 이미 탈 때 부상자가 17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하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58년 우리 정부에서는 이때 배의 선원들을 전부 찾아서 표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표창을 했는데 선장님이 없어진 겁니다. 1960년 미국 정부가 다시 이런 위대한 일을 한 미국의 시민들을 찾아서 그 포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장님을 각 곳에 넣어서 찾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에 있는 뉴튼시에 있는 베네딕토 회의 세인트 폴 수도원에, 베네딕토 회라고 그러면서 우리 외관 수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인트 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 이름이 마리노로 바뀐 거예요. 선장 이름은 라루거든요. 근데 마리노라는 영어로는 메리너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마리노라고 읽는데 마리노라는 수도명을 받고 수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배에서 하선시키고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거든요. 전쟁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배를 떠나게 됐을 때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선장이. 마리노 수사님은 2001년 선종할 때까지 줄곧 수도원 선물 판매점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외관에 들어가면 기념품집 이런 것처럼 거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46년간 수도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 밖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수사님들도 휴가나 피정이나 안식이나 나가시잖아요. 나가질 않았답니다. 1960년 딱 한 번 나갔는데 1960년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찾을 적에는 이름까지 바뀌었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분을 찾았어요. 그의 용기와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워싱턴에서 열렸던 특별상 수여식 때 한 번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놀랬대요. 수도원에서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배의 선장인 걸 몰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표창 받으러 와라. 이러니까 본인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바스께서 다녀오라. 이래서 결국 가서 이제 밖을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분이 수상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000명이 그 상황에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의 키는 하느님께서 쥐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게 그분이 결국 수사의 길을 택한 거겠죠. 하느님은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아직도 포상받지 못한 그 깊은 침묵 속에 영웅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웅은 배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메로디스 라루 선장은, 메로디스 호의 라루 선장은 마지막 철수가 행해진 12월 20일 흥남부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본래 이 배는 무슨 배냐면 비행기의 연료 있죠? 비행기 연료 기름을 운반하는 배예요. 화물선 큰 배예요. 그래서 흥남에 도착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은 이제 여기 전쟁을 못하니까 부산에 가서 그 기름을 내려라 이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기름을 내리는 도중인데 빨리 흥남으로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300톤가량이 남았답니다. 배에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흥남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 이제 피난민을 태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에 유엔군이 성공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대구하고 부산요 일대만 남고 전부 공산군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허리를 잘라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서는 승승장구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때는 압록강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올라갔어요. 신나게 올라갔죠. 그랬는데 날은 추워지는데 중공군이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중공군이 개입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서부전선 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부대와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대, 동쪽으로 올라가는 부대가 1사단, 7사단 이런 데인데 동쪽으로 올라가는 부대는 함경도 산지를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쪽 평양을 거쳐가는 부대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이 전쟁이 힘든 것은 뭐냐면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없는 겁니다. 중공군만 해도 우리하고 구별이 없죠. 근데 유엔군은 바로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조롭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피해야 할 때는 지형을 모르는 겁니다. 유엔군은 전혀 지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전투가 역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중공군이 어디냐면 지금 저 위에 그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가 너무 작은가요? 예, 여기 요 지도인데요. 요 지도인데 너무 작죠? 여기가 함경도 여기 개마고원 있는 데죠? 개마고원 있는 데로 밀어 넣은 겁니다. 군인들을. 장진호 전투인데 장진호 전투는 굉장히 미군 군사상 두 번째 큰 참패로 중공군 군사상 최대의 승리로 보는 그 전투예요. 미군의 7사단의 31연대가 연대기를 뺏겼어요. 국군이 기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연대기를 뺏길 정도로, 그래서 연대기가 지금도 중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답니다. 미군으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맞을 거기 때문에 겨울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경도의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지형은 모르죠? 이게 밀리죠? 그런데다 1사단하고 7사단이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랐으니까 군대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거의 패전을 강하게 하고, 여기가 개마고원이거든요. 흥남부두는 사실 여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밀려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배를 거기다 대고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치하에서 5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피난민이 10만 명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이 부두에. 유엔군으로서 보면 적국의 백성이죠.
함부로 실을 수 없잖아요. 적국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구별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동포냐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싣고 오는 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철수부대와 함께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대기 중이었어요. 5년간 공산치하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공산당을 떠나겠다라고 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남쪽으로 탈출로가 모두 봉쇄되어 바다만이 흥남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산으로 간 사람들은 피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산으로 가서 피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기로 온 사람들이 행운이었던 거죠. 메로디스호가 부두에 닻을 내리자 이제 오라고 해서 겨우 간 거예요. 닻을 내리자 10군단의 차일즈 대령 일행이 한 10여 명이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장님께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난민 중 얼마라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선장은 이렇게 뭐 선원들하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태울 수 있는 한 많이 태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메로디스, 빅토리아호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빅토리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메로디스가 이름이고 빅토리아호는 배의 등급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빅토리아 이러면 그 정도 크기의 배 이렇게 아는 거죠. 메로디스호는 2차 세계대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조된 무게 7,600톤의 화물선입니다. 이 화물선인데 이때는 이제 화물선을 불렀다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미군들은 탈주한 상태였고 이 마지막 배가 떠나면 이제 이 항구를 폐쇄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 밀려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결국 군함에도 태우고 이 화물선이 도착한 거죠. 그래서 도시는 이미 화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주리호를 미주리 함대에서 저기 항공문서 사인했다는 얘기는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럴 정도로 유명한 배인데 미주리호를 포함한 미군 전함들이 중공군을 향해서 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항구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항구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군대에게 포를 쏘면서 지금 무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를 한번 쏠 때마다는 바다가 흔들리겠죠. 예, 그런 곳에 이제 메로디스 간판이 흔들리면서 어렵게 접안에 성공을 했어요. 이 배도 작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접안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접안에 성공을 해서 이제 급히 철수해라 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배를 돌려서 머리를 나가는 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가동시키면서 사람을 싣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장이 대단한 분이에요. 엔진은 계속 가동되고 그런데 이 배는 화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오르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은 단축해야 되고 사람은 빨리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왜 짐 실어 올릴 적에 그물망을 옆에 내리잖아요. 배 옆에 그물망을 내려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오는 거죠. 기어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그물망을 배의 측면으로 내리자 피난민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피난민들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을 공간에 넣어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지금 화물용 목재 승강판 있죠? 이렇게 승강판에다 사람을 실어서 이 배가 5층이에요. 5층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래층에 다 사람을 내려서 승강판에 실어서 내리면 여러분 왜 짐 내리는 판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짐 괴짝 이렇게 해서 내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층이 다 차면 그 다음 4층 닫고 그 다음에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다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화물칸이 채워지면 승강구의 뚜껑을 덮고 다음 화물칸에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5층 아래인 5번째 화물칸부터 4층, 3층, 2층, 1층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피난민의 탈출은 12월 22일 저녁부터 해서 이튿날 오전까지 계속 실은 거예요. 이튿날 오전까지 채워졌습니다. 여기에는 17명의 부상자와 5명의 만삭 인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와 인부가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죠. 그만큼 해서 서로 탄 거죠. 그래서 14,000명이 갑판과 화물판에 한치의 공간도 없이 탑승했습니다. 14,000명? 그게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게 확대되어 있어서요. 14,000명 정도는 우습게 알잖아요. 뭐 60만, 뭐 20만, 뭐 이렇게 해야 뭐 100만, 뭐 한 번 저기 그 뭐예요? 시위한다 그러면 뭐 몇만이 모였다, 뭐 월드컵 경기에 10만이 모였다, 뭐 이러기 때문에 14,000명을 모르시는데 울릉도 주민 전체 주민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14,000과 가깝겠죠? 10,000명이에요. 울릉도 전체 주민의 수가. 그러니까 14,000명은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이 배에는 승무원들이 정식 기술 선원 15명과 12명과 그리고 이 짐 같이 하고 이러는 사람들 35명이 타는 배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14,000명이 들어갔어요. 예, 그 선장님이 얘기한 걸 보면 아마 10,000명까지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10,000명이 되면 내게 알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밑에까지 다 해서 사람들 다 실어야 되니까 14,000명이 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승선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든지 8,000톤의 철물강이 늘어나서 몰려오는 사람들 모두를 태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선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철배잖아요. 그 배가 공간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도 놀라는 이 기적의 숫자는 물론 뭐예요? 한국인들의 동족애의 일예지요. 남겨놓고 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몸에 겹쳐도 끌어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숫자하고는 다른 숫자죠.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몸이 자신의 몸에 포개져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어리처럼 실렸습니다. 서로 입 한 번 떼지 않고 만들어낸 협동의 공간, 그 공간에 승무원들이 감동이 자아내질 수 있었던 거죠. 뭐 이게 복잡해서 더 이상 자리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두고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다 같이 겹쳐진 거죠. 화물창 안에는 오직 무릎을 굽혀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난방시설도 조명도 화장실도 따로 없었습니다. 적군의 무기보다 매섭다는 추운 날씨였지만 화물창의 냄새는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배 전체가 악취로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차멀미하는 사람 적지만 그 시절에는 배에서 이틀을 흔들리면 배멀미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게 구겨져 앉아있는데 화장실인들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000명이라는 것은
물론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배를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그 배를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청소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코를 막고 튀어나왔답니다.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삶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 가파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매서운 날씨에 그거 진짜 그거죠. 이제 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난민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좁혔습니다. 그들은 서로 포개진 채 극도의 공포와 배고픔, 추위를 견디며 사흘간을 항해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자살 일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을 굉장히 철저히 믿는 민족이에요. 메로디스호는 철수작전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오후에, 그러니까 22일부터 사람을 태우기 시작해서 하루가 걸려서 23일 날 흥남항을 떠났습니다. 철수가 끝나자 제10공병대대와 해군 수중 폭파팀은 모든 자재와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해변에 있던 유엔군과 피난민들이 떠나자 해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흥남에서 부산까지는 72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위험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적지니까 그 선 내에는 지금 기름이 아직 다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름이 있으니까 만약에 포레도 하나 와서 맞으면 그대로 잿더미가 되는 그런 배죠. 지금 배 자체가. 그런데다가 인근의 10km 안쪽으로는 북한의 기뢰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북한 잠수정도 염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피난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항구를 떠나면 보안 때문에 그들은 서로 무전교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배에 무섭다고 사람들이 만약에 탄 사람들이 소리를 냈거나 이러면 그러한 항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들은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메로디스의 기적은 피난민들 사이에 암묵적 배려 위에 그 기초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메로디스호는 이미 미래도를 싣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2박 3일의 항해 동안 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이제 간호사 뭐 이런 사람 동원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한국인들이 말도 안 통하잖아요. 서로 지금 한국인들이 탁 하는 말이 뜨거운 물 이러더니 뜨거운 물을 탁 놓더니 아줌마들 몇 명이 탁 둘러앉더니 아기를 쫙 봤더니 아기를 딱 씻어가지고 산모에게 딱 준 겁니다. 이 미군이 한국인의 위대성에 다시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5번째 아기까지 받았어요. 그 아기 중에 한 명이 아직 이번에 살아서 그러니까 아기가 다 살았겠죠. 근데 그때 아기라는 게 그 드러난 아기는 거제도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아기였어요. 이제는 어른이죠. 예, 그래서 나이든 한국 여인들이 산파로서 아기의 분만을 도와주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분만한 이후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는 보았지만 기쁨의 탄성을 지르거나 이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국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림자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상되지 않은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포상되지 않은 영웅은 그 배에 선장은 숨었는데도 포상됐고 선원들은 2번이나 포상되었습니다. 그 배의 진정한 영웅은 그 배를 타고 있었던 14,000명이겠죠. 태어난 5명까지 합치면 14,005명이겠네요. 모험적인 항해를 거쳐서 배가 부산항에 들어섰습니다. 배가 부산항에 들어섰는데
뭐냐면 부산항이 이미 꽉 찼다고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틀이나 걸려서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밥 한 끼하고 먹을 물만 좀 주십시오. 한번 먹여서 떠납시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까지 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밥 한 끼하고 한 그릇하고 물을 14,000명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갑 하나 5층부터 줘서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7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물론 배에서 나오지 못하죠.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7시간 반이 걸쳐서, 근데 역시 선원이라 기록을 아주 꼼꼼히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부산에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공간과 시설이 없었습니다. 선장은 부산에서 남서쪽으로 80km 더 떨어진 거제도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장은 조금 염려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착한 줄 알고 안도했는데 또다시 떠나면 이 사람들이 동요하면 어쩌나. 동요하면 그건 동요 덩어리 아니에요? 지금 사람으로 꽉 찬 배니까. 이 상황에서도 한국인은 조용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화물창문을 열었어. 이제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려도 조용한 거예요. 선장과 승무원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착함에 감동했습니다. 선장이 문을 탁 열고 아무도 다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고 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그들이 3일 동안의 항해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살 수도 있죠. 근데 14,000명이 전원 지금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거제도에 도착은 했는데 이 배는 큰 배잖아요. 거제도는 이제 조그만 섬이고, 그러니까 그 큰 배가 바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있는 데다 해놓고 작은 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태워가지고 내려서 배에서 태워서 내려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그마한 상륙정을 이용해서 한나절 이상 걸려서 지루하게 하선이 지속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여전히 서로 밀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같으면 해변이 저기 보이니까 저기 냄새나고 막 이러니까 나는 헤엄쳐서 가겠다 이러고 뛰어내릴 수도 있죠.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기쁨의 탄성도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배의 구석구석에서 배의 측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으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내려도 끝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승무원들은 한국인들의 극기와 용감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들은 그 모습을 마음과 영혼 속에 담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원한 사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직후,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은 2000년 들어와서예요. 거의 굉장히 늦게예요. 배가 이미 고물로 팔려서 배는 없을 때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배 정도는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공군에게 쫓겨서 내려간 피난민을 실은 배로 기네스북에 오르는데 그 배는 영국에서 샀는데 고철 처리를 중국에서 했답니다. 고철 작업. 참 안타까운 배예요. 그런 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배에 속하죠. 그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큰 그 배였어요. 당시에 런이 아까 편지 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철수 당시의 진정한 영웅은 선원이라기보다
죽음의 극한 공포 속에서 굳건한 용기와 신념을 보여준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피난민의 협조가 없다면 14,000명을 배 한 척이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 라루 선장님은 침착하게 지휘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침착하게 따랐죠. 흥남에서 메로디스호의 선원들은 처음 피난민들이 승선할 때 그들을, 왜냐하면 몸이 겹치고 이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따로따로 태웠어요. 분리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가족이 헤어지겠다. 내렸을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승선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 사람들도 승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피난민들은 항상 침묵과 인내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선장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한국인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함교에 서서 지금도 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곤 하는 표정을 그들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승객들은 손을 흔들며 깊은 감사의 눈길을 우리에게 보냈죠. 라고 선장님은 썼어요. 피난민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선장님이시고 이 옆에가 수사님이에요. 지금 이 수사님이죠. 수사님이고 이 수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이게 휠체어에 있는 분이에요. 휠체어에 있는 분이고 저기 저 위에 있는 분이 아까 런이라고 하는 편지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이 항해가 끝나고 나서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 기네스북에 오를 때까지 이제 저 사람이 관여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요것이 그 어느 무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두 번째라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기 그 마리노 수사님의 묘예요. 마리노 수사님의 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때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이에요. Ship of Miracles, 기적의 내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생명의 항해라고 또 자기가 자료를 모아서 책을 써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배 번역되어 있어요. 뭐 생명의 항해는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왜 베네딕토 배인가?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강순건 신부님이에요. 혹시 아세요? 강순건 신부님은 대명성당의 그 본당 신부님을 하셨죠. 예, 강순건 신부님의 아버님 성함이 강수로예요. 강수로 형제의 가족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메로디스호에. 그의 부인 박금수는 당시에 29살이었는데요. 그 8살 된 강순화, 그리고 6살 된 강순일, 그리고 그해 1950년 4월 2일에 태어난 강순건, 이 세 아이를 데리고 고향 함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남편 강수로는 그 남편은 대전이 고향이에요. 대전이 고향인데 함흥에 있는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공산 정권이 선 뒤에는 얼마간 은행에 더 근무했는데 공산 정권은 왜 그 캐톨릭이나 기독교를 못 믿도록 일요일날 근무하게 하고 그 또 다른 업무를 주고 막 이랬다죠. 그래서 이제 그때 피난 내려온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곳에서
이제 이 늘 감시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터지자 강수로는 전쟁 중에 사형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 동료가 미리 알려주고 너는 떠나라 이래서 산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랬는데 6월 25일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9월 15일에 유엔군이 상륙해서 10월 달에 북한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이제 국군이 올라오니까 강수로는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유엔군하고 국군의 회계 업무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2달 후에 다시 후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강수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으로 가지 말고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국군을 따라서 국군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군을 따라서 먼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아버지의 말대로 산으로 안 가고 바다로 와서 이 메로디스 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배를 타서 배에서 사고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흥남 성당의 회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베네딕토 회를 보겠습니다. 메로디스 호의 승객 중 몇 명은 덕원과 원산의 수도자들이었습니다. 흥남 철수가 있을 때까지 베네딕토 회가 그 지역 교회를 5년간이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강의 때 한번 봤죠. 수도복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건 둘째치고 수도복이 없으니 옷감을 좀 구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버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해방 이후 인민정권 아래에서 1949년 폐쇄될 때까지도 그들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암울한 세월 5년을 이곳에서 견뎌주었습니다. 그냥 다 폐쇄됐는데도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50년 10월 14일에 선발대와 함께 상륙한 군종 신부의 도움으로 성당, 병원 등을 재빨리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직도 숨어 있기 때문에 국군이 들어오니까 바로 캐톨릭을 일으킬 수 있었죠. 이제는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위로였지만 그러나 2달 만에 국군과 연합군의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수도자들의 이 일대 신자들도 피난민이 되어서 이젠 따라 나서게 된 거죠. 흥남 부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강수로 지금 강순건 신부님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충청도 옥천 공소를 열은 구교 집안입니다. 구교 집안이고 이 강순건은 월남한 지 8개월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거제도에서 내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제도 성당 옆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난민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6.25 때 신자들은 성당이나 수도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것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참 커다란 조직력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강순건은 서울에 가서 살면서 동성중학교를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만만치 않죠. 우리 동성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성신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이 을조인데요. 고등학교를 따로 하면서 성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신학교 출신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강순건 신부님은. 그래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수도원으로 가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 수도원에 갔어요. 이제 외관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입회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덕원에 있던 수사님들이 내려와서 여기 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흥남 본당의 회장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는 수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 온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자신의 아버지 강수로를 아는 덕원 당시대의 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베네딕토 회가 1945년부터 5년간 견딘 것이 역사 속에 씨앗을 형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메러디스 후의 또 다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장 마리노 수사는 흥남철수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단언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말이 적어요. 그게 꼭 그 배에 탔던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 제가 수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항해를 끝나고 와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근데 그 병원이 베네딕토 회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추스리고 나오면서 자기는 하느님께서 나를 수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 회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배 때문이다라고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은 특이하게도 1956년 12월 25일 첫 서원을 했어요. 3년 뒤에 12월 25일 날 다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성탄절에는 서원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14,000명이 거제도에 내린 12월 25일 날 첫 서원을 했고 12월 25일 날 종신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마리노 수사님은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상륙시킨 그 기적의 날을 택해서 수도서원을 발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그분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도원은 굉장히 큰 수도원이었어요. 약 수사가 80여 명쯤 되는 그런 큰 수도원이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성탄 추리를 만들어서 파는 성탄 추리를 파는 수도원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영역이 넓은가 봐요. 일을 하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원자가 없어서 나이 든 수사님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끼리 서로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각각 다른 수도원으로 가자. 그리고 여기 수도원은 문을 닫자. 이러고서 베네딕토 회 본원에다가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네딕토 회 본원에서 외관 수도원에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그 수도원을 좀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외관 수도원은 지금 젊은 수도원 아닙니까? 우리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2달 후에 나루 선장이 마리노 수사가 선종했어요. 그러니까 강승건 신부님은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마리노 수사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썼대요. 고맙다고 편지를 썼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외관 수도원이 이 세인트폴 수도원을 맡음으로써 이제 메러디스 후에 또 하나의 가품이었다. 이렇게, 이게요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명의 한국인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인데 미국의 이 세인트폴 수도원에 지원을 한 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수사님을 마리노라는 이름을 줬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이죠. 이분은 이미 선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외관 수도원에 이제 훈련받으러 와 계세요. 얼마 전에 종신서원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수도명을 받을 때는 마리노 수사를 잘 몰랐답니다. 마리노 수사 때문에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거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뉴튼 수도원은 덕원 수사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뭐냐면 북한에서 그 북한이 이 캐톨릭을 억압할 때 독일인 수사님들이 이제 전부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래 베네딕토회가 독일에서 왔거든요. 근데 스위스인 수사님이 2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떠날 수 있으니까 북한을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이 세인트폴 수도원에 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러시아가 들어왔고 독일이 패전국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독일에 직접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수도복 보내달라는 걸 미국으로 편지 써서 미국에서 독일로 전해달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그 미국으로 보낸 수도원이 여기에요. 세인트폴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사님들 2분이 여기에 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이 아닌 거예요. 서로 저기 신세지고 또 같고 이러는 거죠. 더구나 그곳에서 편지를 받던 수사님인 그 티모테오 비탈리 신부님, 나중에 몬시녀리 되시는데 이분이 외강 수도원이 세워질 때 아바스로 이곳에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바스로 여기 정착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떠날 때는 조금 그랬겠지만 또 뭐 주께서는 지금 닿는 것 같지만 어딘가에 또 다른 것을 심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 기회박해 때 모든 선교사가 죽었어요. 성직자가 죽었죠. 순교가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김대건과 최양업을 마카오에 심어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에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께서 다른 곳에 심어놓은 것을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바로 뭐 하느님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만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심어 놓으신다는 거죠. 지금 스위스 수사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이 와서 외관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베네딕토회. 야, 이 사진 어디예요? 여기. 이 사진 아주 굉장히 좋은 사진인데요. 네? 저기 여기가 베네딕토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회화문이에요. 베네딕토 수도원은 성벽을 타고 성벽 바로 그 앞에다 세웠죠. 지금은 이게 요 앞에 효화동 성당이 있고 이거는 길이 나가지고 여기 쭉 이렇게 하고 이 성은 지금 다시 복원돼 있어요. 여기 베네딕토 1909년에 도착했던 베네딕토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덕원수도원입니다. 수도원과 성당이 있고 아마 이게 신학교인가 봐요. 그리고 공장들 있고 지금도 외관에 수도원 안에 다 갖추고 있어요. 덕원 함경도 원산 옆에 그러니까 1921년 이후에 가서 다시 세운 거죠. 아까 세운 데는 서울이죠. 여기다 세웠죠. 서울의 회화동 로타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다 세웠는데 지금 여기 이제 덕원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다 놓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놓고 온 거예요. 뭐 김일성 농목대학으로 쓰고 있다든가 뭐 어쩌고 뭐 이래요. 아주 굉장히 잘 지은 건물들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외관수도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 곳에서 버리고는 아니지. 놓고 또 가고 놓고 또 가고 이런 외관수도원입니다. 이게 이제 뉴튼 세인트폴 수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이죠. 요게 그 수도원입니다. 이런 아주 넓은 땅이니까 그냥 완전히 평지로 펴서 그 수도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강순건 신부님의 아버지가 본당 회장을 했다는 흥남성당입니다. 예, 그 흥남성당은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서 공사나가 돼요. 잘 지었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분이 강순건 신부님이에요. 예, 강순건 신부님이고, 이 사람이 아까 그 편지 쓴 어머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머니가 정말 그립습니다 했던 로버트 러니 그 변호사인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대명성당이에요. 예, 56년 만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강순건 신부님이 이 사람 한국에 가끔 와요. 저기 그 로버트 러니를 모셔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는, 물론 당신네 감사만이 아니죠. 이제 그 전체를 감사하는 거죠. 이분이에요, 강순건 신부님. 예, 이분 베네딕토 회 신부님이죠. 예, 그 다음에 행복한 이 수녀님들은 누굽니까? 베네딕토 회예요, 역시. 지금 이분들도 그 배를 같이 타고 온 김아가타 수녀님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 천주교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느님이 심으신 또 다른 씨앗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 재산이거든요. 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6.25 잠깐 정리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6.25는 6.25 한국전쟁이라고 요즘 얘기를 해요. 6.25 동란이라고 많이 하셨었죠? 근데 요즘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정권이 오래 있으니까. 6.25 때는 6월 달에 여러분 모내기 한창 하고 그러죠? 예, 그 농번기 휴가를 전부 보냈답니다, 군인을. 그리고 장교들도 휴가 가고, 이런 일요일날 새벽에 들어왔다죠?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북한군은 한 달 만에 전쟁을 끝낼 예정이었어요. 한 달 만에 끝난다는 얘기는 그 직전에 미국이 이제 우리는 철수한다 이래서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군인을 실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완전히 점령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남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한 땅이라도 안 뺏겨야 남의 나라가 아닌데 그거 하게 되지. 그러니까 소련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또다시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남한에 전혀 무기를 안 줬고 소련은 북한에 무기를 많이 줘서 한 달 내에 끝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달 내에만 끝내면 제2차 대전이 제3차 대전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엄청나게 이제 그걸 해요. 그래서 남한은 10만인데 무기도 없는 군인들 10만이고 북한은 20만이고 전차가 탱크인데요. 242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가 없고 탱크를 쏠 수 있는 포도 없었어요. 그리고 항공기가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8월 15일까지는 어쨌든 부산까지 가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얼마나 국군은 전선이라는 걸 세우질 못한 거예요. 최병덕 참모총장이 직접 전선에 서서 지휘를 해야만 되는, 그러니까 어디가 전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군인들을 잡아도 후퇴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후퇴인지 어디로 가야 이게 전선인지 모르고 막 그냥 가는 그런 부대가 되어버린 게 이 6.25 때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새 길로 내려와서 왜냐면 미 8군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미 8군은 전투부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이때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약 500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각 부대의 이제 정보나 뭐 이런 지휘 이런 거 같이 돕는다고. 그런데 6.25가 터지니까 7월 1일에 메가더 장군이 스미스 부대 보고 가라 그런 겁니다. 스미스 부대는 물론 전쟁이 끝난 지 5년 됐잖아요. 5년간 병사가 근무하는 병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도 다 바뀌고 이제 전쟁을 모르는 군인들이 대전을 거쳐서 오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미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민군은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만 봐도 도망칠 거다. 그래서 씩씩하게 이제 행진을 해서 갔어요. 바로 체포됐죠. 그래가지고 탱크가 밀려오니까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차포 가지고 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0명이 죽었고 60여 명이 포로로 돼서 후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저지한 시간은 6시간 저지한 겁니다. 6시간. 이때에 이 세 섬에서 여기서 막히거든요. 보병 육사단이라죠. 대한민국 보병 육사단의 춘천 전투는 유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잘 모르죠. 전투 이런. 그런데 싸워서 3일을 지체시킵니다. 3일을 지체시키니까 세 선이 그대로 내려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산이나 대구가 그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3일을 막아준 거죠. 근데 미군이 6시간을 막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남한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은 너무 멀리 있었고 미 8군이 일본에 있는데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뭐라 그러냐면 대전을 사수해다오. 그래서 대전의 금강교를 폭파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 들어갔어요. 대전에 들어갔는데 7월 20일 대전이 함락돼서 딘 소장이 포로로 잡혀요. 소장이 포로로 잡히면 이건 그거인 거죠. 그래서 이때서야 인민군을 다시 평가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성직자가 많이 희생되죠. 6.25 성직자는 주로 대전에서 희생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에 7월 20일에 이걸 하고요. 8월 달까지 이 사람들이 머무르는데 9월에 인천 상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죽이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생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네들도 급했거든요. 이런 그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아까 얘기했죠. 이들은 지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위해서 완전히 포위돼서 소장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데가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가더 부대는 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포항을 도착해서 이제 왜 포항이 예수성심 심야회가 거기 포항에 겨우 자리 잡았을 때죠. 그때 이제 포항에 도착해서 격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미국에다가 얘기해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집어넣었던 무기들 다 꺼내고 예비역들을 동원해서 함대 위에서 다시 한번 그 무기를 만지게 해서 한국에다 투입시키는 겁니다. 이제 너무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포항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낙동강에서 막으려고 하고 마산전투, 영천전투가 아주 유명하고 한국군이 매우 슬픈. 왜냐하면 한국군은 무기도 없고 더 이상 집어넣을 사람도 없는데 영천이 뺏겼다 찾았다 뺏겼다 이렇게를 여러 번 해요. 그리고 결국 다부동 전투에 우리가 모든 미군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군까지 총력을 기울이는데 다부동이 무너지면 방어선을 칠 지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부동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군도 이게 저 밑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부산을 막기 위해서 지리산 쪽으로 해서 마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데 부산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와서 이제 양쪽 다 군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 없는 의용군, 학도병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총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해보고는 그 다음에 군번도 없이 나갔던 군번 없던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래서 이렇게 밀려왔던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낙동강이죠. 낙동강 그 다리. 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유엔이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적엔 인천이지만 여기 요만큼만 대한민국이고 이거 다 적군이거든요. 적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서해안은 바다가 낮아서 큰 배가 들어갔다가 얹히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섰는데 공격을 하면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 다 얘기했답니다. 서해안은 안 됩니다. 인천은 안 됩니다. 메가더 혼자 주장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인천을 방비 안 할 거다. 그리고 부산에서 열심히 전쟁을 한 거예요. 어? 그래 이제 공산군이 다 지금 남쪽에 와서 부산을 막은 거죠. 왜냐면 저쪽에서 들어올 거니까. 그때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사실 북한군이 몇 명 없었답니다. 그래 위로 몰고 올라간 거죠. 압록강까지 간다 이렇게 된 거입니다. 압록강까지. 자, 그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러나 12월에는 평양까지 들어가죠. 아까 원산에도 들어가서 그동안 5년 동안 닫아놨던 성당을 다 청소하고 다시 해놓으니까 2달 만에 이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전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도병들입니다. 뭐 사진이라도 남아있는 학도병은 대단한 학도병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도병도 많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폭탄을 한반도에다 때리는 겁니다. 한반도에. 왜냐하면 유엔군은 이게 참 불행한 전투인 게 유엔군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가 없는 데다가 북한은 유엔군을 구별하기가 쉬운 데다가 지형을 모르는 데다가 육지에서 몰리니까 공중전으로 한 겁니다. 공중전은 이게 육지에서 싸우면요. 이 집 부시고 사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남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전이 돼버리니까 수많은 그 건물이 다 부서지고 다 부서지는 그런 전쟁의 참 진짜 참하죠. 네? 그런 전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얼마만한 사람이 희생됐냐? 뭐 여기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요. 100만 이상들이에요. 다 100만 이상들인데 북한군 피해도 뭐 엄청나고 여기 미군만 썼는데요. 유엔군들 많이 와 죽었어요.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벽에 붙어있는 이름을 이렇게 막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부모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요즘도 찾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도 서울에 가서 일을 보실 때 시간이 좀 나면 내서 거기 한 번쯤 가셔요. 우리는 모두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2천만 이산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민간인 사상자 60만 3천 명, 고아 1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왜 군인이 죽으면 이렇게 나무에다가 철모 걸어놓고 군번 걸어놓잖아요. 근데 근데 그 군번조차 못 찾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유해 발굴을 해요.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요. 우리 6.25에 지금 북한하고 하루 눈앞에 있어서 너무 6.25를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려운 시절에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뭐 굳세어라 금수나, 경상도 아가씨, 마음의 차요천리, 빈대떡 신사도 이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왜 그 신사가 빈대떡만 먹고 돈을 안 주는지 그랬더니 원통에서 못 살겠네. 고향이 그리워도 이별의 부산정거장. 왜냐하면 피난살이를 해도 정이 들으니까 서로 떠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며 해진 부산항, 홍도야 오지 마라, 비 내리는 고모령, 뭐 전선야곡, 전우여 잘 자라, 가거라 38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용감한 것을 보았습니다. 멜로디스호는 그러한 대의 이미지입니다. 유학 시절 그 프랑스 TV에는
우리나라의 격렬한 시위들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곧 뒤집히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즘도 같은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제게 질문하는 것이 한국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격변하면서도 유지를 해오고 있는 힘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교의 힘이냐고 물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힘이죠. 굉장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이 싸우면서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까 배를 탈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약속하지 않아도 그 배를 서로 협조해서 탔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메로디스 호가 쓸 역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수없는 인간을 감동시키는 각 순간에 베풀어진 최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엮어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키를 잡으신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눈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 마루 수사와 그러니까 라루 선장이죠. 강순건 신부님의 만남이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에 물론 저의 인생에 우리 민족의 인생이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